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참새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제가 보니까 마지막 녹음한 게 2024년도 1월달이더라고요. 2023년도에도 한 개 정도 한 것 같고 거의 1년에 한 번씩 올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 제가 사실은 좀 팟캐스트를 꾸준하게 해야 되겠다 항상 생각은 했었는데 또 작년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프리랜서로 지내다가 다시 출퇴근하는 직장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좀 바빠가지고 팟캐스트를 좀 잘 못 올렸던 것도 있고, 그리고 좀 바쁜 와중에도 제가 하려고 하면은 또 올릴 수 있었을 텐데 못했던 이유가 좀 책을 많이 읽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어, 좀 세보니까 책을 한 25권에서 한 30권 정도 읽었던 것 같은데 정말 많이 읽지 않았습니까? 저한테는 전 책을 늦게 읽어가지고 이 25권, 30권도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가 좀 독서 모임을 통해서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아무래도 남는 시간에는 책 읽는 데만 제가 집중을 해서 좀 많이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독서 모임을 자제를 하고 책을 최대한 덜 읽고 이렇게 컨텐츠 만드는 일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할 책은 우울할 땐 뇌과학. 이 책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읽었었고 또 최근에도 독서 모임에서 한번 책 모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이나 읽었는데 이거는 좀 한번 컨텐츠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는 제가 한 2018년 정도 경 저도 상당히 좀 우울할 때 이 책을 읽었는데 사실은 조금 도움을 받은 측면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읽어보니까 좀 완벽한 해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신만의 긍정적인 습관을 찾는데 또는 우울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책 소개, 책 컨텐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부는 좀 우울증에 대한 우울증을 없애는 작동 방식에 대한 설명이고, 그리고 2부는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는데 2부는 좀 우울증을 없애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뭐 1부를 진행할 때도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면 같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작가는 그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인 것 같고요. 앨릭스 코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천에 말을 써주신 분, 추천사를 한 사람은 뭐 데니얼 제이 시겔이라고 UCLA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맨 처음에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뇌의 가소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뇌의 신경 가소성. 이게 뭐냐면 우리의 뇌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좀 어떻게 사고 패턴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5페이지 조금 읽어보면 지금은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뇌도 변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다. 주의를 집중하거나 의도적으로 생각을 특정 방향으로 이끌거나 분명한 목적을 품고 감정을 평온하게 가라앉히는 모든 일이 뇌를 바꾼다. 이것이 바로 신경 가소성, 뉴로플라스터시티의 정수다. 마음을 사용하는 방식을 포함해 사람이 하는 모든 경험은 실제로 뇌의 활동을 변화시키고 평생에 걸쳐 뇌를 리모델링 한다는 것이 바로 신경 가소성이 의미하는 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과 의사로서 이 추천해준 사람이 이 책을 읽어야 될 이유를 또 뒷부분에 따로 썼는데, 그 뇌의 작동 방식을 알면은 좀
그 우울증이 안 오게 인생을 좀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마찬가지로 이게 내가 변한다라는 그걸 전제로 하고 이 책을 읽으면 좋다라는 말입니다. 정신과 의사인 나는 사람들이 뇌의 작동 방식을 자세히 알면 인생을 나아지게 할 만한 특별한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잘 알고 있다. 이 책은 바로 그런 신경학적 지식을 활용해 관계를 회복하고 걱정과 불안을 줄이며 우울한 생각과 기분의 무게를 덜어주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다룬다. 네. 뭐 어쨌든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부부터 이제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우울증의 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울증의 원인은 그 생각하는 신경회로 뇌 그리고 느끼는 회로가 잘못 작동해서 우울증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뇌의 두 부위 구체적으로 전전두피질 이 전전두피질이 우리의 생각하는 영역이 되겠죠. 그리고 변연계는 좀 느끼는 영역이 되겠죠. 가 우울증을 일으키는 주범이다. 단순하게 말해서 전전두피질은 생각하는 뇌 부위고 변연계는 느끼는 부위다. 우울증은 이 영역들이 작동하는 방식, 서로 의사소통하는 방식에 문제가 생긴 상태다. 생각하는 전전두피질은 느끼는 변연계를 조절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데 전전두피질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행히 이 부위들이 작동하고 의사소통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려는 것이 바로 그 변화의 방법이다. 네. 이걸 읽으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어떤 인지행동 치료가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바꾸는 거, 느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가면은 우리의 뇌의 작동 방식이 하강나선, 상승나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 하강나선 이게 우울증의 그 패턴이겠죠. 안 좋은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 감정도 안 좋은 쪽으로 되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반복되어서 이렇게 맞물려 가는 이런 형태를 말을 합니다. 그 하강나선이 어떤 거냐면은 어떤 패턴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고정된 게 아니라 패턴이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그렇다면 31페이지 보면 오클라호마에는 토네이도가 나타나는데 이 그 패턴의 성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뉴욕에는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 토네이도가 나타나는데 뉴욕에는 나타나지 않는 이유. 오클라호마는 조건이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평평한 지형, 기온 변화, 습도, 풍향, 풍속에 이르기까지 뭐 그렇다고 오클라호마에 잘못된 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뇌의 경우도 똑같다. 우울증 상태일 때는 뇌 자체에 근본적으로 잘못된 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특정 신경회로가 우울 패턴으로 가도록 맞춰졌을 뿐이다. 그것은 내가 스트레스, 계획 세우기, 습관, 의사결정 등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방식, 그리고 그 일을 담당하는 회로 사이에 역동적인 상호작용과 관계가 있다. 일단 이런 패턴이 형성되면 뇌 전체에서 하강나선으로 향하는 수십 가지 작은 변화가 잇따라 일어난다. 다행스러운 사실은 뇌와 같은 복잡계에서는 아주 작은 변화가 때로는 큰 효과를 불러온다는 점이다. 예, 뭐 이런 식으로 하강나선의 성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패턴에 조금만 수정을 가하면 상승나선이 또 작용할 수도 있다. 예. 이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어디고 15페이지를 다시 보면은 생활이 긍정적으로 변하면 신경도 따라서 긍정적으로 변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더불어 뇌의 전기 활동과 화학적 구성,
심지어 새 뉴런을 만드는 능력까지 달라진다. 이렇게 뇌가 변하면 뇌 회로가 다시 조율되어서 또 다른 긍정적 삶의 변화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하면 수면 시 뇌의 전기 활동에 변화가 일어나고 이는 다시 불안을 줄이고 기분을 향상시켜 운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어낸다. 이와 유사하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면 세로토닌이 생성되어서 이것이 다시 기분을 좋게 하고 나쁜 습관을 떨치게 도와주어 고마워할 일이 더 많이 생긴다. 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뇌의 작동 방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책이 또 우울증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간단하게 우울증을 또 진단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한번 참고 삼아서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 보면 난 우울증에 걸렸을까? 다음 증상 중 5가지 이상을 2주 동안 거의 매일 겪었다면 주요 우울 장애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정확한 진단은 정신건강 전문가만이 내릴 수 있다. 5가지 이하에 해당한다면 경미한 우울을 느꼈을 것이다. 어쨌든 이 책에서 제시하는 상승 나서는 두 경우 모두에 도움이 된다. 일단은 어떤 증상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슬프거나 공허하거나 항상 짜증이 나는 상태 등 우울한 기분, 그리고 모든 또는 거의 모든 활동에 흥미나 즐거움이 감소, 또 상당한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체중의 감소 또는 증가, 식욕의 감퇴 또는 상승, 또 불면증 또는 수면 욕구의 증가,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알아볼 정도로 초조해하거나 느려진 행동, 피로 혹은 기력 상실, 또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는 느낌,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죄의식, 또 생각하거나 집중하거나 결정 내리기가 어렵다. 그 다음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생각이 반복된다. 예,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5가지 이상을 2주 동안 겪었다면은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여기서 보면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희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하강 나선과 이제 상승 나선은 한 끗 차이다. 예, 이 점을 좀 감안해서 희망을 가지시면 좋겠죠. 일단 1장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좀 구체적인 우울증을 낫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 또 같이 소개를 해주겠습니다. 1장에 나온 거는 나가서 햇볕을 쬐자. 예, 밝은 햇볕은 세로토닌 생성을 돕는다. 게다가 밤에 푹 자게 도와주는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한다. 그러니 실내에만 틀어박혀 생활한다면 한낮에 적어도 몇 분은 바깥에 나가도록 노력하자. 산책을 하거나 햇살 아래서 음악을 듣거나 그냥 일광욕을 해도 좋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45페이지 행복한 기억을 떠올려라. 행복한 기억은 전방 대상 피질에서 세로토닌을 증진시킨다. 잠들기 전에 행복한 기억을 한 가지씩 떠올려보라. 일기장에 써도 좋고 그냥 그 기억을 반추하는 것도 좋다. 네. 저는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을 왜 소개하냐면 그냥 이런 단순한 방법이라도 뭔가 좀 영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뭔가 생활을 개선하는데,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 끝나고 2장 제목은 불안과 걱정의 쳇바퀴. 예, 이 장은 그 불안과 걱정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우리 삶에 별로 도움이 안 되겠죠. 이게 뭐 사실은 걱정한다고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잖아요. 좀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걸 깨닫는 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도 주로 확실하고 긍정적인 것에 더 집중하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도 습관인데 우리가 사실은 안 좋은 것에 걱정하거나 불안해하는데 더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것을 기대하거나 좋은 것에 감사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다르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주로 미래 시점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왜냐면 아직 안 일어났지 않습니까? 미래가. 알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뭐 미래에 대한 걸 걱정해봤자 달라지는 게 거의 없다. 이거를 좀 인식을 하고 확실한 거, 현재 시점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거나 아니면 이미 주어진 것, 이미 감사한 것에 대해서 더 집중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말은 쉬운데 조금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이거를 많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일단 관련 내용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64페이지. 일단 뭐라도 결정하라. 이 내용입니다. 확실성이 아니라 가능성이 불안과 걱정을 촉발한다. 대개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많을수록 더 불쾌해진다. 걱정할 게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모든 게 불확실하면 편도체의 반응성이 아주 커진다. 그러니 이게 편도체가 자주 나오는데 이 편도체의 반응이 활성화되면은 훨씬 더 초조하고 불안해집니다. 편도체는 변연기 안에 있는 하나의 뇌의 어떤 기관 부분입니다. 그러니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면 선택의 폭을 좁히고 가능한 한 빨리 결정을 내려라.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일단 한 가지를 결정하고 나면 어떤 일이든 더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에 대해서는 5장에서 더 이야기하자. 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68페이지.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미래를 온전히 통제할 수 있다면, 아니 적어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만 있다면 불안해할 일은 없을 것이다. 상황을 장악하고 있다고 느끼면 불안과 걱정, 심지어 통증까지 감소한다. 이런 효과는 배외측, 전전두 피질이 매개하는 것이므로 배외측, 전전두 피질의 활동을 강화하면 상승 나선을 만들 수 있다. 이는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면 뇌 활동을 조절하고 신속하게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전전두 피질의 활동을 좀 강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70페이지 또 보겠습니다. 웬만하면 만족하라. 걱정은 흔히 완벽한 선택을 하거나 모든 것을 극대화하고 싶을 때 촉발된다. 중고차를 살 때 우리는 싸고 믿음직하고 안전하고 멋지고 연비도 좋고 색깔도 딱 마음에 드는 것을 찾는다. 안 됐지만 그 모든 조건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딱 한 대의 중고차는 없다. 모든 면에서 가장 좋은 것을 원하면 도저히 결정을 내릴 수가 없거나 자신의 선택에 불만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이런 식의 극대화는 우울증을 더 심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니 최고의 저녁상을 차리겠다고 무리하지 말고 그냥 괜찮은 저녁상을 차리는 것부터 시작하자.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좋은 부모가 되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그냥 행복해지자. 어느 정도 만족하는 습관, 만족하는 사고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74페이지 재앙적인 사고를 피하라. 이 부분은 불안은 읽어보겠습니다. 불안은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상상함으로써, 즉 재앙적 사고라고 알려진 과정으로 악화된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전화해달라는 메시지를 남겼는데 곧바로 전화가 오지 않으면 그 친구가 이제 나를 싫어하게 된 거 아니야? 라고 결론 내리는 식이다. 보통 처음에는 완벽하게 합리적인 걱정에서 시작하지만 부정확한 가정을 덧붙이면서 걱정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점점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는다. 처음 경보를 알아차리는 것까지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 경보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줄일 수 있다. 첫째, 더 가능성이 큰 그리고 더 나은 결과를 떠올린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지금은 바쁜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둘째, 최악의 시나리오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든 없든 그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지 계획을 세운다. 친구가 사흘 동안 전화를 안 걸면 그때까지 내가 또 걸면 되지 뭐. 또는 그 친구가 내가 싫어졌다고 하면 다른 친구랑 어울리면 되지. 이렇게 가정을 한다는 겁니다. 너무 불확실한 상황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 계획을 세우면 전전두 영역의 노르 에피네프린이 증가하고 변형계가 차분해지기 때문에 상황을 더욱 잘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런 것처럼 부정확한 것보다는 정확한 것,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더 집중하라 라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고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는 일에는 관심을 끊어라. 현재 초점을 맞추는 것은 불안과 걱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복내측 전전두 피질에서 일어나는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 감정 처리가 줄어들고 배해측과 복해측 전전두 피질의 활동이 증가해 편도체를 진정시킨다. 현재에 머무는 능력을 향상하는 방법으로 마음챙김이라고 알려진 수행법이 있다. 이게 주로 명상 같은 거겠죠. 이 수행법은 그러한 신경 활성화를 증진하고 장기적으로 불안과 걱정 문제를 개선한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3장으로 넘어가면 3장도 내나 같은 선상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102페이지 보면 낙천성 회로를 강화하기. 이 내용은 제가 또 전체적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비관성을 이겨내려면 낙천성을 담당하는 뇌회로를 튼튼하게 만들면 된다. 첫 번째 단계는 미래에 긍정적인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그저 상상하는 것이다.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믿을 필요는 없다.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만 하면 된다. 내일 당장 진정한 사랑을 만날 수 있다. 상황이 꼭 최악으로 풀리리라는 법은 없다.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인정하면은 아래쪽 복측 전방 대상 피질이 활성화된다. 중요한 점은 복측 전방 대상 피질이 편도체 조절을 돕는다는 것이다. 즉, 좋은 일이 생길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뇌의 부정 편향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이다. 두 번째는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인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긍정적인 사건을 기대하는 것은 복측 전방 대상 피질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편도체 통제를 돕는 전전두 영역까지 활성화한다. 물론 이런 방법들을 실천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부정적인 면을 무시하고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뇌가 편도체를 달래는 능력을 키우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 2부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게 낙천성 회로를 강화하기.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면 이게 1부가 5장까지 있거든요. 4장으로 넘어가면은 나쁜 습관에 갇힌 남자라고 해서 자기 친구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좀 우울증에 대한 좀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친구는 우울증 때문에 체중이 700파운드, 317kg. 사람이 어떻게 300kg가 넘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죠. 미국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이 정도 상황까지 간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를 관찰하고 그랬었습니다. 이제 그 상태를 조금만 묘사를 하면 이 친구가 빌리의 경우에 체중 문제와 정서 문제가 서로 얽혀 있다. 이런 케이스가 사실은 그 친구의 예시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 일상에서도 이런 형태가 좀 응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하면 좋겠죠. 빌리는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음식으로 기분을 끌어올린다. 그런데 극도의 과체중 상태는 우울증의 원인이기도 하다. 그는 몸집이 너무 커서 차 안에 간신히 몸을 밀어넣을 수 있을 정도다. 체중이 덜 나갔다면 건강 문제도 지금보단 적었을 것이고 오고 가는 것, 직장을 구하는 것,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더 쉬웠을 것이다. 빌리도 잘한다. 하지만 수년 동안 그는 계속해서 먹고 또 먹었다. 그가 멍청해서가 아니다. 그는 아주 똑똑하다. 어쨌든 이 친구가 그 신경과학 박사학위도 있다고 합니다. 그는 먹고 싶지 않을 때도 먹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단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저
먹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나쁜 버릇은 또 있다. 그는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보고 약속 시간에 항상 늦는다. 이런 일들이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왜 그만두지 못하는 걸까? 왜 먹기를 그만두지 못할까? 왜 운동을 더 하지 못할까? 아마 누구나 자신이 갖고 있는 나쁜 버릇에 이런 기분을 느낄 것이다. 사실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행동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런 예시에도 조금은 공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런 부정적인 행동, 충동이나 이런 것들이 우울증을 더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예시를 보인 거겠죠. 그래서 그럼 왜 이런 반복적인 나쁜 행동이 나타날까? 그거에 대해서 이 책은 우리 뇌 안에 있는 선조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선조체의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습관이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구별하지 않고 작용하는 게 바로 선조체의 작용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책 110페이지에 보면 습관이 생기고 유지되는 방식, 습관이 바뀌는 방식은 이미 신경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다. 의도적 행위는 전전두 피질이 매개하지만 습관은 뇌 깊은 곳에 자리한 오래된 처리 중추인 선조체가 통제한다. 전전두 피질이 오늘날의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면 선조체는 IBM 메인프레임에 넣던 천공 카드 같은 것이다. 나쁜 습관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왜 우리는 그 습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선조체가 전전두 피질과 달리 이성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적어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의미에서는 이성적이지 않다. 선조체는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전혀 구별하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연달아 나쁜 습관을 실행하고도 아무 거리낌 없이 마냥 행복해한다. 스스로 나쁜 습관 때문에 큰 좌절감을 느끼기 전까지는 선조체가 나쁜 습관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잠든 채 걸어다니며 한 일에 대해 목류병 환자를 탓할 수 없는 것처럼 자기가 의식하지 못한 습관에 좌절감을 느끼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쁜 행동을 해도 사실은 이게 나쁜지 잘 모른다. 예.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이런 나쁜 반복 행동을 결정하는 게 선조체 외에도 또 측자핵이라는 영역에서 담당을 또 한다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하는 행동은 전전두 피질과 측자핵, 바로 배측 선조체가 나누는 대화의 결과다. 전전두 피질은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일인지를 근거로 어떤 행동을 할지 선택한다. 측자핵은 지금 당장 즐거운 일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 배측 선조체는 이전에 우리가 했던 행동을 바탕으로 할 일을 선택한다. 국회의원처럼 이 영역들은 때로는 서로 지지하고 때로는 제각각 다른 의견을 내놓는다. 전전두 피질이 유일하게 우리의 장기적 안녕을 염두에 둔 부분이지만 종종 머릿수에서 밀린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충동과 무의식적 반복 행동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충동을 이해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실제 사례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스트레스가 촉발하는 습관은 대처 습관만이 아니다. 사실 스트레스는 내가 새로운 행동보다는 오래된 습관을 선택하도록 편향시킨다. 배측 선조체가 이렇게 말한다. 항상 이 방식으로 해왔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하자. 그러면 전전두 피질이 이렇게 말한다. 하지만 그건 우리 목적지로 가는데 도움이 안 된다. 이 와중에 측자핵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저 컵케이크 맛있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 속에서는 계속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전전두 피질이 나름 합리적으로 어떤 대안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충동적인 반복적인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들을 거의 이기지 못하는 단계까지 오게 된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떻게 느꼈냐고 하면, 그, 결국에는 이게 습관대로 가는 게 선조체잖아요. 그리고 충동에 따라가는 게 측자액이고, 이 부분들이 사실은 작동하는 방식이 똑같은 것 같거든요. 왜냐면, 결국에는 부정성의 세기, 그리고 긍정성의 세기, 이거를 구분하지 않고 어디가 더 센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어딘가에 부정적인 것에 집중을 하면은 그 부정성이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하고, 긍정성에 집중을 하면은 긍정성이 더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비유가 되냐면, 우리가 마치 어디에 먹이를 주느냐, 그래서 어디에 더 집중하느냐, 그래서 그 자극의 세기가 더 큰 것에 우리가 먹이를 주는 쪽에서 더 힘이 실리고, 선조체나 측자액이나 이런 애들도 사실은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더 큰 쪽으로 힘이 실리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나쁜 생각을 계속 걱정하고 대응하는 것보다는 좋은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옛날에, 이거 관련해서 옛날에 그 어떤 가수의 BY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그 가수의 가사 중에, 나는 뭐지? 내가 원하는 것만 머릿속에 그리네, 이런 랩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자꾸 우리가 막 이렇게 어, 걱정한다고 어차피 뭐 잘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긍정적인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사실은 메커니즘이 저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예시로 오늘 사실은 제 친구 때문에 조금 화가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커피를 마시고 나면 우리 테이크아웃을 하잖아요. 그 친구랑. 그러고 나면 항상 이 친구가 내 차에 타는데, 그거를 차에 항상 버리고 놔두고 내리는 거죠. 항상 집에 가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내가 치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한 소리 했습니다. 좀, 네 거라도 좀 치워라.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들고 가라, 네가 집에 갈 때. 저는 친구 차에 타면은 그렇게 하거든요. 제 거는 제가 치우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당연히 근데 그렇게 밖에서 테이크아웃 하고, 어, 차에다 놔두면 당연히 그거는 차 주인이 치우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조금 열받는 거예요. 맨날 얻어 타는 주제. 아니, 그것도 제가 사줄 때 훨씬 많은데. 어쨌든 그런 걸로 조금 열받았는데, 사실은 이것도 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계속 이렇게 뭔가, 어, 안 좋은 감정에 이렇게 집중하고, 그게 옳고 그르냐, 이런 식으로만 계속 따지면은 짜증만 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 좀 좋은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저는 이 친구랑 사실은 엄청 좋은 친구고, 제가 필요할 때 딱 이렇게 놀아주는 친구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 그 정도의 어떤 덕을 보는데, 이 정도 제가 뭐 이런 유의 스트레스만 없으면 상당히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뭐 꼭 그렇게 음, 뭐가 누가 옳고 그르냐 이거를 따지기보다는, 이건 상당히 사소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친구의 제가 덕을 보는 것에 비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유지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리하기로 했는데, 뭐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누구나 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소화할 수 있는 문제에 좀 많이 집착을 하게 되고, 그러면 계속 안 좋은 쪽 그 영역에서 머물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만약에 이런 걸로 싸우다 그 사이가 멀어지면은 결국에는 저만 손해다. 예, 이런 결론이 나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합니다. 이게 비슷한 차원에서 이야기들이 좀 몇 개가 있는데, 이게 너무 안 좋은 쪽에 굳이 이렇게 오래 머물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또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게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는 있는데, 나쁜 충동에 굳이 저항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112페이지에 보면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방아쇠가 습관을 촉발하는지 파악하라. 그 유혹에 저항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유혹을 피하는 것이 더 쉽다. 특정한 습관을 촉발하는 방아쇠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때로는 생활 속에서 그 방아쇠를 제거하기만 해도 습관을 끊을 수가 있다. 예컨대 빌리는 자기가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본다는 사실을 깨닫고 텔레비전 수상기가 눈에 보이는 것이 방아쇠임을 알았다. 텔레비전을 침실에서 내보냈더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쿠키를 사고 싶지 않다면 마트에 갔을 때 쿠키 진열대 앞을 지나가지 마라. 맛있는 쿠키를 보기만 해도 도파민이 분비되어 쿠키를 사라고 옆구리를 찔러댈 테니까 말이다. 예, 전 이것도 좀 그렇게 봤거든요. 굳이 이렇게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살짝 회피를 하면 된다. 뭐 이렇게 봤고, 그 다음에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부정적인 충동과 긍정적인 감정이 계속 싸우는 이런 메커니즘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작가는 이 해결적인 차원을 일단은 전전두 피질이 작용해서 찾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거의 결론의 일부에서 거의 결론에 해당하는 영역이기도 한데, 사실은 전전두 피질은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에 해당하는 영역이고 이 영역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그 김주환 박사가 그 내면 소통이라는 또 책을 썼잖아요. 이 연세대학교 교수님이고 뇌과학을 연구하시는 분인데,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분을 작년에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푹 빠져들고 있는데, 그 어쨌든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이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진심을 통해서 하는 말이 효과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나는 뭐 이러한 강점이 있고 이 정도는 충분히 내가 이겨낼 수 있다 라고 이제 긍정적인 암시를 하는 건데, 사실은 이것도 내면 소통의 방식도 뭐 저는 글쓰기도 하나의 그 방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 자신한테 글을 쓰는 행동. 저는 그거를 뭐 감살기가 될 수도 있고, 제가 또 개발한 마음일기라고 있잖아요. 그것도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인지행동 치료 같은 건데, 어쨌든 이런 식의 방법을 통해서 전전두 피지를 활성화 해야 된다. 결국에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노력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이것도 페이지 121페이지에 보면 이 부분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습관을 촉발하는 계기는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우선 많은 습관이 스트레스 때문에 촉발되는데 스트레스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일단 습관이 촉발되면 그것을 통제할 유일한 방법은 전전두 피질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이유는 아주 큰 전전두 피질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동물들은 대부분 충동과 무의식적 반복 행동으로 살아가지만 인간에게는 의지적 행동을 통해 그런 상태를 극복할 능력이 있다. 여기서 의지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서 습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멈출 수 있다는 뜻이다. 의지적 행위를 실행하는 것은 전전두 피질이며, 충동을 억제하려면 전전두 피질에서 세르토닌이 제 기능을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하여튼 2부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는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뭐 다른 방법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건 123페이지에 보면은 또 하나의 해법은 나쁜 충동과 무의식적 반복 행동을 억제하는 일 자체를 즐거운 일로 만드는 것이다. 이는 목표를 세우면 가능하다. 목표를 세우면 측자핵과 전전두 피질, 전방 대상 피질을 비롯한 여러 뇌 영역의 활동에 변화가 생긴다. 목표를 세우는 일이 지닌 힘에 대해서는 6장에서 다룬다. 결국 요점은 진부하지만 과학적으로 타당한 경구로 정리할 수 있다. 연습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라는 것이다. 새로운 좋은 습관을 들이려면 뇌가 재배선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는 수밖에 없다. 배측, 선조체의 어떤 행동에 암호를 새기는 방법은 그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까지 엄청난 시간과 끈기가 필요하지만 배측 선조체는 일단 길들고 나면은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에 대해서는 8장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할 예정이다.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다. 나이가 얼마나 들었든 우리에게는 여전히 자신의 뇌를 변화시키고 인생을 개선할 힘이 있는 것이다. 예, 이런 식으로 조금 긍정적인 또 해법을 줬는데요. 제가 이거 하다 보니까 뭐 한 개를 빠뜨렸던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제가 아까 얘기하면서 뭐 한 개를 빠뜨렸어요. 이게 뭐냐면,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우울증에 사실은 좋은 게, 자기가 좀 괴로울 때 되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글쓰기. 이게 자기 책에서는 자기 감정을 언어로 옮기면은 되게 좋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슬플 때 글쓰기를 통해서 실제로 저도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실제로 75페이지 보면은 그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상승 단계의 첫 단계는 불안이나 걱정이 생겼을 때 단순히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인지하면. 그러니까 되게 슬플 때 어떻게 해서 내가 슬펐고 어떤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나 자신의 어떤 평가, 긍정적인 평가. 이건 아까 제가 제 친구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도 그래, 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자, 내 마음을. 이거는 그냥 이 정도의 다툼은 그냥 친구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자라는 등의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계속 읽으면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인지하면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되고, 그러면 전전두 피질이 편두체를 진정시킨다. 일례로 감정을 언어로 옮기기라는 주제의 한 fMRI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에게 감정적인 표정이 담긴 얼굴 사진을 보여주는 실험을 진행했다. 예상대로 각 참가자의 편두체가 사진 속 감정의 반응에 활성화됐다. 그러나 그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라고 하자 복외측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되고 감정적인 편도체의 반응성은 감소했다. 다시 말해서 감정을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그 감정이 야기하는 효과를 떨어뜨렸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뭔가 이래 했을 때 일기를 쓰고 마음을 좀 차분하게 정리를 하면 그게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예. 그런 식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가 1부의 내용입니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고, 2부에서는 좀 더 실천적인 해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5장부터 시작합니다. 5장 운동의 필요성. 첫 부분에서 작가는 옛날에 자기가 재택근무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재택근무하면은 좀 출근 안 해도 되니까 엄청 좋아했는데, 멋진 카페에 가서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그냥 보냈다라고 하면서 이 시기에 운동을 많이 못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도 공무원들한테 전부 다 재택근무하지 말고 나와서 일해라 이렇게 말도 했다라고 하는데, 저도 이렇게 일부러 운동을 하는 거 있잖아요. 출근지까지. 예. 그런 거를 좋아하고, 그리고 딱 앞에 주차하지 않고 조금 멀리 주차를 한 다음에 걸어가는 것. 그렇게 해서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려고 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뇌도 안 움직인다. 예. 이런 요지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32페이지 보면 뇌는 단지에 담긴 채 세상과 단절되어 살아가지 않는다. 뇌는 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몸으로 하는 일들이 뇌의 신경화학에 영향을 미친다. 뇌가 나태하게 빈둥거리는 상태를 마음에 안 들어 하면 몸 또한 그렇게 느껴 몸을 쓰고 싶어 한다. 이 책의 후반부는 상승 나선을 만드는 일에 관한 이야기다. 상승 나선에서는 긍정적인 생활의 변화가 긍정적인 뇌의 변화를 야기하고,
긍정적인 뇌의 변화는 다시 긍정적인 생활의 변화를 가져온다. 먼저 운동 얘기부터 해보자. 내가 쓰는 운동이라는 말은 그냥 이리저리 몸을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다. 헬스장에 가거나 멋진 운동복을 사야 하는 건 아니다. 그저 몸을 좀 더 움직이고 너무 앉아서 꼼짝도 안 하면 안 된다는 말이다. 예,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운동할 때 이렇게 시험 기간을 정해두고 그때까지만이라도 전념하라. 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136페이지에 운동 수업에 등록하고 처음 3번은 반드시 가겠다고 다짐하라. 그룹폰, 리빙 소셜 같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한 달 동안 시험적으로 다녀볼 만한 근처의 요가나 필라테스 스튜디오의 할인 요금을 알아보라. 헬스장에 등록하고 첫 2주 동안 매주 월수금은 꼭 가겠다고 자신과 약속하라. 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못할 것 같다고 느껴지더라도 헬스장까지 가서 차를 세워두고 걸어 들어가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2kg짜리 웨이트를 들어라. 진짜 너무 피곤해서 다른 건 도저히 더 할 수 없다면 그것만이라도 괜찮다. 어쨌든 자신에게 그리고 나에게 약속한 바를 지켰으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 인터넷이나 들여다보며 빈둥거리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138페이지 운동할 때 자신한테 중요한 걸 생각하면서 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운동을 장기적인 목표와 연결하면 뇌는 일시적인 불편함을 눈감아주면서 운동을 더욱 만족스럽게 느끼도록 해준다. 나는 몸 상태가 좋아지면 운동하는 게 더 즐거워질 거라고 계속 상기한다. 자녀를 위해 운동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열심히 일하는 것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운동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운동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부분도 좀 좋게 봤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세로토닌 유련의 발화 빈도가 높아지고 그러면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된다. 그래서 세로토닌 분비량이 증가하면 수요에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세로토닌이 생성된다. 특이할 점은 정식으로 운동할 때뿐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움직이기만 해도 세로토닌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청소기를 돌리든 정원을 돌보든 어느 정도 떨어진 주차장까지 걸어가든 이 모두가 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말이다. 중요한 사실은 세로토닌과 BDNF가 힘을 합하면 상승 나선을 작동시키는 능력이 더욱 뛰어나진다는 것이다. 세로토닌은 BDNF가 생성되도록 자극하고 BDNF는 세로토닌 뉴런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운동이 작은 눈 뭉치 하나를 굴리면 뇌에서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 그것을 계속 굴려 거대한 눈덩이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142페이지 운동 계획을 세우고 지켜라. 네. 할 일 목록이나 달력에 운동 계획을 추가하고 그것을 지킨 다음 체크하라. 계획을 세우면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고 해낸 일에 체크를 하면 도파민이 분비된다. 누이 좋고 매부 좋다. 뭐 이런 내용인데 저도 한 일주일에 3번 정도 운동을 하거든요. 집에 와서 이 집 앞에 있는 공원에서 한 바퀴를 띱니다. 그러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데 그냥 약간 뛰면서 힘들면 걷고 뛰다가 걷다가 뛰다가 걷다가 뭐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죠. 근데 갔다 오고 나서는 이것처럼 달력에다가 체크를 해놔요. 동그라미를 치는데 이날 운동을 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뭔가 기분이 좋아지는 거를 저도 느낍니다.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앉아있지 마라. 네. 145페이지에 앉아있는 것이 그만큼 나쁘다는 말이다. 당신이 나처럼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있다면 최소한 1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 이리저리 걸어다녀라. 그리고 20분마다 손과 팔과 등을 스트레칭하라. 서서 일할 수 있는 책상을 사용하거나 운동용 공을 의자 대신 쓰는 것도 시도해보라. 전화 통화는 걸으면서 하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운동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9페이지 게으름 타파 규칙 세우기 3층 이하는 언제나 계단으로 다니겠다고 작심하라. 볼일을 보러 갈 때 2km 이내의 거리는 걸어가고 3km 이내에는 자전거를 타겠다고 결심하라. 계단이 옆에 있을 때는 절대 에스컬레이터를 타지 않겠다고 다짐하라.
건물 입구와 가까운 곳을 찾느라 주차장을 빙빙 돌지 말고 제일 처음 발견한 빈자리에 차를 세우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일부러라도 조금씩 걸어 다녀라 이런 말이죠. 저는 그 김정은 교수님이 존투 운동이라 해가지고 집에 도착하기 전에 한 코스 전에 내려서 일부러 걸어 간다거나 아니면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보통은 다 아파트에 사시니까 그 충수까지 걸어서 가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희 집 14층인데 최근에 계속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걸어가는 물론 다 하진 않지만 조금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컨디션 좋은 날에는 14층까지 계속 걸어갑니다. 그럼 쭉 한 7층까지 걸어 올라가면은 숨이 막 헥헥거리거든요. 그러면 숨을 좀 고르고 다시 7층에서부터 또 14층까지 이렇게 걸어 올라가면은 힘들지만 그래도 좀 뿌듯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최선의 결정이 아닌 괜찮은 결정. 네. 154페이지 보면 최선의 결정이 아니라 그럭저럭 괜찮은 결정을 내려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결정을 내리려 할 때 우리는 각각의 선택에 대해 어떤 결점이 따를지에 초점을 맞춘다. 결정 내리기를 회피하고 싶어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대체로 결정에 확신을 가질 만큼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세상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억하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라도 뭔가를 행하는 것이 낫다. 그럭저럭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최선을 해내려 하면 의사결정 과정에 지나치게 감정적인 복례 측 전전두피지를 끌어들이게 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그럭저럭 괜찮은 걸로 충분하다고 인식하면 복외 측 전전두 영역이 더욱 활성화되어 자신이 상황을 장악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사고를 계속해서 올릴 수 있는 방법 162페이지에 또 나옵니다. 원하지 않는 것을 피하는 결정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결정을 내려라.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부정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추면 결정을 내리기가 더 어려워진다. 원치 않을 것을 피하고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추구하고 싶은 특정한 목표를 능동적으로 선택하면 적어도 잠시 동안은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형편없이 일을 처리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는 대신 일을 훌륭하게 해내고 싶어 라고 말하라. 이런 식의 긍정적인 사고는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긍정적 사고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 때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선 자신에게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한다. 그런 다음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에 잘 맞으며 자신이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를 적어도 하나나 두 개 적는다. 구체적인 목표에는 분명하게 정의된 성공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미래의 어느 시점에 자신이 그 목표를 이루었는지 혹은 이루지 못했는지 확실히 알 수 있다. 작성한 목표가 영감을 주거나 동기를 부여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다른 목표를 더 고민해보라.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목표를 찾았다면 자신이 정말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 목표를 자신이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작은 목표들로 세분한다. 예를 들어 직장을 구한다는 목표가 너무 부담스럽다면 한 주에 이력서를 2군데 보낸다. 매일 10분간 온라인으로 직장을 알아보겠다는 더 작은 목표를 세워보라. 이런 게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65페이지 했고 이제 7장으로 넘어가서 7장은 수면의 신경과학입니다. 수면이 우울증에 도움이 된다. 우울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176페이지에 잠을 잘 못 자는 일은 뇌에도 여러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전전두피질과 해마가 큰 영향을 받는다. 세로토닌계와 도파민계, 노르에피네프린계의 기능에도 변화가 생긴다. 다행히 최근에 이루어진 몇 가지 대규모 연구는 수면의 질과 양을 높이는 일이 가능하며
그렇게 하면 우울증을 상당히 완화하거나 애초에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잠 잘 자는 게 우울증에 중요하다 이 내용이었고, 180페이지에는 이것도 잠자는 거랑 상관이 있습니다. 해가 진 뒤에는 밝은 빛을 피하라. 어둠 속을 걸어 다닐 필요까지는 없지만 잠잘 시간이 가까워지면 집안의 조명은 대부분 끄는 것이 좋다. 컴퓨터 모니터의 조도를 낮추고, 아니 그보단 아예 스크린을 쳐다보지 않는 게 좋다. 잠을 자려 할 때는 침실을 아주 어둡게 해야 된다. 침실에 LED 조명이 달린 전자기기가 있다면 수면을 방해하기에 충분한 빛이 나오고 있는 셈이다. 다른 방으로 옮기거나 LED 조명을 가려두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낮에는 또 환하게 생활하라고 합니다. 낮 동안의 밝은 빛은 일주기 리듬에 맞추도록 도와주고 수면의 질을 향상한다. 그러니 몇 분이라도 햇볕을 쬐며 산책해보자. 세로토닌이 증가하고 통증이 감소하는 효과까지 더해질 것이다.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한 후 회복 중인 환자들을 관찰한 연구가 있는데, 햇빛이 잘 드는 병실에 머문 환자들이 스트레스가 적고 진통제도 덜 필요로 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창가에 있거나 밖에 나가기 어려운 경우라면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적어도 환한 조명 아래서 일하도록 하자. 이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습관을 적이 아닌 동지로 만든다. 페이지 200페이지에 보면 우울증을 치료하려면 나쁜 습관, 나쁜 충동을 바꿔야 된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새로운 습관을 들이려면 처음에는 물론 노력을 해야 한다. 언제나 헬스장에 가고 싶거나 늘 침착함을 유지하거나 친구를 만나러 가고 싶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아직 선조체 안에서 제대로 연결이 확립되고 강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으려면 전전두 피질이 개입해야 하고, 그러려면 정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울증 상태에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반가운 사실은 배측 선조체가 반복에 잘 반응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지 하기 싫어하는지에 상관없이 그 활동을 반복할 때마다 배측 선조체에 더 깊이 새겨진다. 처음 몇 번이 가장 어려운데 그때는 아직 전전두 피질에 의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과감하게 밀어붙여 그 장벽을 넘으면 행동의 부담은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전전두 피질에서 무의식적으로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배측 선조체로 넘어간다. 전전두 피질에서 배측 선조체로 그 영역이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좋은 습관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좋은 습관 만들기에 실패했다고 해서 너무 자괴감에 빠질 필요는 없다,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려다 실수를 하면 우리는 흔히 의지력의 실패라고 말한다. 그러나 좋은 습관을 이어가는 것은 단순히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의지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전전두 피질이 주의를 기울이고 제대로 작동할 만큼 충분한 세로토닌이 있을 때에 한해서다. 이제 달라지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물론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지만 선조체는 사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별 관심이 없다. 선조체가 관심을 갖는 것은 반복일 뿐이다. 100% 항상 성공만 할 수 없고 대부분 성공하기도 어렵다. 그렇다고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봐야 뇌를 다시 길들이는 과정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방해만 된다. 이런 좌절감이나 자기 비판은 스트레스의 원천이며 다시 옛 습관을 반복하게 만들 가능성을 키운다. 변화의 열쇠는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습관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찾아온다. 그 특별한 순간이 바로 전전두 피질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며 우리에게 목표를 상기시키고 다시 시도하라고 말해줄 절호의 기회다. 어쩌면 당신은 여러 번 실수를 반복할지 모른다. 그러나 한 번 실수했다고 포기한다면 선조체의 포기를 훈련하게 하는 셈이다. 머릿속에서 포기하라고 속삭이는 작은 목소리가 들릴 수 있다. 그 목소리에 자꾸 귀 기울일수록 목소리는 점점 습관처럼 반복될 것이고 저항하기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우리가 목표를 향한 실천을 고수하면 그 목소리는 점점 약해진다. 집에서 작고 귀여운 강아지를 훈련할 때 그 강아지를 대하듯이 자신을 참을성 있고 친절하게 대하라. 강아지에게 자꾸 스트레스를 주는 건 방바닥에 쉬를 하도록 유도하는 일일 뿐이다. 처음에 습관이 들지 않으면 그냥 다시 시도하면 된다. 그리고 또다시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습관이 붙는다. 네, 이렇게 좋은 습관 만들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 할 일, 이 파트에서 살아야 할 이유에 집중을 해라. 또 이런 철학적인 내용이 조금 나옵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살아야 할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살아가는 거의 모든 방식을 견뎌낼 수 있다. 장기 목표가 있으면 그 이유가 생긴다.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무언가를 이루려면 수많은 단기적 충동을 억제해야 한다. 좋은 학점을 받으려면 사교 모임에는 여러 차례 빠져야 하고, 자식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부모가 되고 싶다면 텔레비전 시청을 줄여야 한다. 이는 충동을 실행할 때 분비되는 도파민을 포기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런데 다행히도 충동을 억제하는 것이 언제나 도파민을 감소시키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충동을 이겨내면 실제로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핵심은 장기 목표 추구를 책임지고 있으며 측자핵의 도파민 분비를 조절할 수 있는 전전두 피질이다. 그러므로 더 큰 가치를 두는 일에 기여하기만 한다면 충동을 억제하는 데서 보람을 느낀다. 예를 들어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라면 영화를 보러 가는 대신 집에서 공부하는 게 더 큰 만족감을 줄 수 있다. 또 자녀의 학자금 마련을 위해서 저축하는 경우에는 마음껏 쇼핑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는 것이 보람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우리가 삶의 의미를 알아야 충동을 억제하고 좋은 습관을 들이기가 쉽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한테 삶의 의미를 각인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메시지를 저는 일기를 통해서 매일매일 쓰는 일기를 통해서 주입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감사 일기나 어떤 스스로에게 말하는 어떤 일기를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에 얘기했었던 글쓰기의 중요성과도 연결되는 것 같고, 글쓰기 할 때 좀 나 자신의 삶의 의미, 나는 뭐가 강점이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장기적인 목표는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해야 된다. 라고 스스로에게 한 번 더 무의식게 이야기하듯이 글쓰기로 주입을 하면은 훨씬 더 올바른 습관이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 다음에 감정은 통제할 수 없지만 환경은 통제 가능하다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방아쇠가 뭔지 모르겠다면 자신을 둘러싼 환경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아무거나 하나씩 바꿔보라. 거실에 걸린 그림을 바꾼다던가 침실에 페인트를 새로 칠한다던가, 가능하면 이사를 하는 것도 괜찮다. 새 직장을 구해보라. 휴가를 가보라.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라. 새 옷을 사보라. 이상한 충고 같지만 변형계는 환경의 미묘한 신호를 포착하는 일이 아주 능한 데다 선조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변화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물론 어디에 가든 자신의 성향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이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이긴 하다. 그러나 자신을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은 먼저 환경을 바꾸는 것이다. 저도 이 부분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저희 집에서도 제가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최근에 화이트보드를 한 개 샀거든요. 그래서 거기 방 안에 딱 들어서면 화이트보드가 보이기 때문에 저절로 거기에 무슨 필기를 하면은 각인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훨씬 더 공부하기 쉬운 그런 습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씩 환경을 바꾸면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장은 바이오 피드백의 힘인데, 이거는 이제 운동의 중요성에 하고도 연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첫 부분에 나온 게 이제 요가를 하자. 요가의 중요성. 요가는 스트레칭, 호흡, 긴장 풀기, 자세 바꾸기를 포함해 이 장에서 제안하는 거의 모든 요소를 활용하며 실제로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 등을 젖히고 가슴을 여는 요가 동작은 특히 긍정적인 감정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24페이지, 이것도 좀 재밌는데, 되게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그때 얼굴에 찬물을 뿌리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얼굴에 갑자기 찬물을 뿌리면 간접적으로 미주신경이 자극되어 심장 박동수가 느려진다. 압도된 느낌을 받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불안하다면 세면기로 가서 두 손 가득 찬물을 받아 얼굴에 뿌려보자.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4페이지에 음악의 힘을 활용하라. 이 부분도 간단하게 하면은 어쨌든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좋아하는 노래로 재생 목록을 만들어 보자. 더 좋은 건 춤을 추러 가는 것이다. 춤에는 음악과 운동, 사교가 한데 녹아 있어 상승 나선으로 가는 추진력을 3배로 강하게 얻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음악이 심장 변이도를 또 바꿔줄 수 있다. 긍정적으로 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호흡을 해야 된다. 뭐 명상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232페이지 보면 호흡은 신체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며 다른 기본 기능들, 먹기, 섹스 등과 마찬가지로 변형계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호흡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훨씬 더 높다. 호흡법을 바꾸면 감정 상태를 매우 신속하게 바꿀 수 있으며 따라서 호흡은 상승 나선을 만들기에 아주 효율적인 도구다. 그러니까 명상할 때 여러 가지 호흡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가 직접적으로 호흡 이렇게 조절하는 게 직접적으로 변경계, 감정을 담당하는 부분이죠. 그 부분에 바로 연결된다라고 하니까 저는 이게 새로운 명상에 하는 이유를 이 부분에서 조금 알게 된 것 같거든요. 왜냐면 바로 다이렉트로 호흡 자체가 감정하고 연결된다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신선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갈까요? 예, 근육 이완과 관련해서 234페이지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힘을 꽉 줬다가 힘을 탁 빼면은 이완이 된다고 합니다. 긴장한 근육을 풀어야 한다는 사실을 뇌에게 주려면 먼저 근육을 단단히 긴장시키는 것이 도움이 된다. 숨을 깊이 들이마신 다음에 근육에 단단히 힘을 준다. 몇 초 동안 그 상태를 유지하다가 한숨을 쉬듯이 숨을 내쉬며 긴장을 푼다. 감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안면 근육의 긴장을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손과 엉덩이 위의 근육을 이완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힘을 쫙 줬다가 빼는 게 도움이 된다. 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 다음 10장으로 넘어가서 감사회로가 부정적 감정을 밀어낸다. 이거는 주로 감사일기 쓰는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239페이지에 제가 이 책에서 좀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이 나오는데요. 감사일기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뇌는 부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도록 배선되어 있는데 그런 경향은 우울증에 걸리면 더욱 악화된다. 그러나 부정적인 경향을 직접 무너뜨릴 강력한 힘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감사다. 감사가 부정성을 무너뜨리는 막강한 해독제인 이유는 삶의 조건에 따라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가난하고 굶주리는 와중에도 따뜻한 산들바람에 고마움을 느낄 수 있다. 반대로 돈과 권력을 소유했더라도 남편이 음식 씹는 소리 하나에 짜증을 느낄 수 있다. 감사는 마음의 한 상태다. 실제로 우리 뇌에는 감사 회로가 있는데 이 회로는 심각한 운동 부족 상태다. 감사 회로를 튼튼하게 만들려면 육체 및 정신의 건강이 향상되고 감사 회로를 튼튼하게 만들면 육체 및 정신의 건강이 향상되고 행복이 커지며 수면이 개선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낀다. 여기서 좀 인상 깊었던 게 감사 회로가 운동 부족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이걸 잘 안 쓰니까 그쪽 회로를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자극하면은 더 이렇게 습관적으로 감사하는 회로를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 감사의 효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245페이지 감사가 주는 아주 강력한 효과 중 하나는 세로토닌을 증진한다는 것이다. 감사해야 할 것들을 생각해내다 보면 자기 삶의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이 단순한 행동이 전방 대상 피질에서 세로토닌의 생성을 늘린다. 이 점을 밝힌 연구자들은 슬픈 사건을 기억할 때 전방 대상 피질에서 세로토닌 생성이 감소한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그러므로 좋은 일을 기억하면 이중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직접적으로 세로토닌을 증가시키고
간접적으로는 나쁜 일을 기억하지 않게 막아주는 것이다. 어쨌든 긍정적인 측면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연습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감사는 수면의 질을 높여주고 도파민 회로 환경 활동을 개선하고 연민과 존경이 감사와 비슷한 효과를 낸다 등 감사의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해서도 이 책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어떤 일화가 나오는데 체로키족의 일화가 나오는데 이것도 이 긍정적인 마인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소개를 하겠습니다. 체로키족의 오래된 전설에는 두 마리 늑대의 싸움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한 마리는 분노, 질투, 자기 연민, 슬픔, 죄책감, 원한을 나타낸다. 다른 한 마리는 기쁨, 평화, 사랑, 희망, 친절, 진실을 대표한다. 두 늑대의 싸움은 사실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는 싸움이다. 그러면 이 싸움에서 둘 중에 어느 쪽일까? 바로 우리가 먹이를 주는 늑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다. 뭐 이런 건데 이것도 우리 내면에 사실은 벌어지는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계속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이 계속해서 싸우고 내가 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좀 부정성이 이기는 것 같고 좀 멀쩡한 상태에서는 긍정성이 이긴다라는 개념을 옛날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딱 이런 일화가 나오니까 신기해가지고 소개를 해줬습니다. 감사일기 효과를 한 가지 더 소개를 해드리면 251페이지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은 일종의 감정지능이다. 한 연구는 감사하는 마음이 실제로 복 내측 전전두피질과 외측 전전두피질 모두에서 뉴런의 밀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 밀도의 변화를 보면 감정지능이 좋아질수록 복 내측 전전두피질과 외측 전전두피질에서 뉴런의 효율이 더 좋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순히 말해 감정지능이 높아지면 감사하는데 노력이 훨씬 덜 들어간다는 말이다. 감사의 경우 내게 감사할 거리를 찾고 살펴보고 발견해내는 과정이 감사 회로를 작동시킨다. 계속해서 이게 찾는 과정이 감사 회로를 작동시킨다는 거죠. 눈에 무엇이 보이게 될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으나 무엇을 찾을지는 통제할 수 있다. 물론 감사할 거리를 발견하는 것은 보너스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보면서 저도 올해는 목표가 감사일기를 꾸준하게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 또 꾸준하게 쓰다가 또 요새는 또 약간 안 쓰게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근데 저는 어쨌든 이렇게 감사일기를 계속 쓰다 보면은 어떤 부정적인 충동을 좀 다 통제할 수는 없지만 감사일기를 쓸 수는 있잖아요. 내가 모든 거를 다 이렇게 다 잘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감사일기를 쓰는 행동은 제가 노력해서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감사일기를 계속 쓰다 보면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제 무의식이 좀 올바른 방향으로 변하지 않을까 계속 그런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11장 그저 사람들 속에 있기 이거는 사람들하고 함께 있는 거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강 나서는 혼자 있을 때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기분이 점점 처진다고 느껴지면 도서관이나 커피숍처럼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라. 사람들과 대화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리고 그저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을 찾아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좋아하는 사람과 또 대화를 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페이스북을 찾아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 스토킹하라는 말이 아니다. 이메일을 보내라. 전화를 걸어보라. 더 좋은 건 함께 산책을 하거나 만나서 커피를 마시거나 무언가 재밌는 일을 함께 하는 것이다. 좀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이런 방법들이 저에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방법들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 관련해서 제가 갑자기 또 생각난 게 신문을 보는데 저희가 나이가 많이 되면 치매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 전화 통화하는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등산하는 1시간 하고 둘 중에 어떤 게 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까라고 했는데 결과는
친구랑 통화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랑 통화하는 게, 그렇게 대화를 하는 게 훨씬 더 내 건강에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특이했는데, 아무튼 그런 거를 좀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272페이지. 이것도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스포츠팀을 응원하자. 우울증을 이겨내는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소속감을 느끼는 것이다. 구경만 하더라도 승리는 즐거운 일이다. 이기는 팀을 응원하면 테스토스테론이 증가하고 그러면 기력과 성적 충동이 늘어난다. 스포츠팀은 소속될 수 있는 집단을 만들어준다. 게임에서 저도 함께 할 동지들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졌다 하더라도 다음에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은 살아있다. 이게 스포츠 응원하러 가면은 사람들이 엄청 막 열광해서 응원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스포츠팀 창원 LG 레이커스를 응원하는데 그 응원을 한참 했을 때가 있었어요. 제 20대 때.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뭐 그렇게 우울한 기분이 안 들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와 이게 스포츠팀 응원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기분에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느꼈고 지금은 왜 이렇게 응원을 안 할까라고 생각해보니까 제 주변에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좋아하는 동료 중에 직장 동료 중에 또 스포츠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애들 그냥 따라만 다녀도 엄청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뭔가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좋겠다. 저도 그 사람들 따라서 같이 응원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274페이지 반려동물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이 주는 항울 효과는 꼭 개를 산책시키거나 함께 노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다른 존재를 책임진다는 점에서 오는 것인지도 모른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은퇴자용 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의 주민들에게 카나리아를 돌보게 했더니 우울증 증상이 완화되는 결과가 나왔다. 책임지고 돌봐야 할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은 주의의 초점을 유지해주고 습관에도 영향을 미친다. 반려동물은 직접 옥시토신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역할도 한다. 뭐 개를 데리고 산책하다 보면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어올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반려동물은 다른 사람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기회를 늘려줌으로써 외로움과 고립감을 물리칠 수 있는 사교의 상승 나선을 만들어준다. 반려동물도 저도 한참 힘들었을 때 반려동물 한번 키워볼까 이런 생각도 하긴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반려동물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12장 전문가라는 도구. 이 부분은 심리 치료에 있어서 의사나 뭐 심리 상담사나 약물에 도움을 얻는 것도 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85페이지 보면 전문 치료사를 만나보라.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 혹은 치료사와 진료 약속을 잡자. 그들은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돕도록 수년간 훈련받았다. 전문가가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미덥지 않은가? 상승 나선을 이루는 거의 모든 측면이 그렇듯이 어떤 해법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그렇다더라도 무엇보다 확실한 건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주변에 뭐 이렇게 심리 상담 받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믿진 않지만 그래도 뭐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더라도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걸 하다 보면은 또 뭐 더 나아진다라고 하시니까 다들 그래서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약물 치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항우울제는 전방 대상 피질의 활동, 특히 부정적인 사건을 예상할 때 활동을 감소시켜 불안을 가라앉힌다. 항우울제는 통증에 대한 전방 대상 피질의 반응을 감소시킨다. 다시 말해 통증이 있어도 이게 좀 내용들이 많은데 하여튼 결국에는 내가 삶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항우울제가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는 게 296페이지에 정기경련요법. 이거는 최근에도 제가 TV 보다가 여에스더라는 유튜버 계시잖아요. 여기 그분이
우울증 치료를 많이 받으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정기경련요법도 한 8차례, 몇 차례 꽤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심할 때, 진짜 내 마음이 진짜 고장난 것 같을 때, 그럴 때 받는 최후의 방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근데 꼭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책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전기경련요법은 머리에 전기를 가해서 경련을 유발해 치료하는 기술이다. 정신치료 약물이 없었던 1930년대 개발된 방법인데 개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우울증 환자에 대단히 효과가 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다른 정신장애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지만 당시로서는 대안이 없었다. 전기경련요법의 사용을 부정확하고 부적절하게 묘사한 뻐꾸기 둥지 위를 날아간 새, 잭 니콜슨 나오는 영화죠. 를 비롯해 대중매체가 이 요법을 부정적으로 그리는 바람에 안타깝게도 전기경련요법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해졌다. 1950년대부터는 치료 시 환자가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마취한 상태에서 시행했다. 전기경련요법 기술은 근래에 더욱 발전해 부작용이 없어졌고 심한 우울증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임이 지속적으로 증명됐다. 뭐 그렇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뭐 대충 여기까지 우울할 때 내가 책 전체 내용을 한번 훑어봤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도 사실은 우울증이 옛날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좀 도움이 됐던 게 그거 너무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떤 약속을 계속 잡았어요. 저는 그냥 할 일, 뭐 재밌는 일 같은 거 있잖아요. 특히나 뭐 결혼을 안 하신 분이라면 뭐 소개팅을 잡는다든가 내가 어떻게든지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약속들, 사람들과의 약속을 계속 잡는 거예요. 그래서 구르는 돌에 이끼가 끼지 않는다와 같은 논리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내가 바삐 구르다 보면은 잊게 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우울증이었나? 약간 그런 거를.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약속을 잡고 몸을 움직이시고 활동을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또 다음에 다른 책으로 뵙겠습니다.